그 태양 방사선이 가장 가깝고 양이 많은데 태양에서 주로 프로톤과 알파 입자가 지구로 이게 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만일 지구의 그 마그마 활동에 의한 대류 활동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그 양성자나 알파 또 전자들도 같이 오는데 이것들은 지구 표면을 피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구에 이런 그 자기장이 없다면, 그러니까 토륨과 우라늄의 그 알파 분계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일 달에 산다면 하루에 약 3mS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mS를 받게 되는 거죠. 상당히 큰 양입을 꾸준히 받게 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끔 태양의 표면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한 번에 1000mS씩 이렇게 날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1960년대 아폴로로 우리가 11호 때 달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이게 7호부터 17호까지 아폴로 위성과 태양의 그 SEP 폭발 사건들을 같이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거의 뭐 일치하던 때도 존재합니다. 만일 이렇게 우주인들이 외계에 나가 있다가 이 SEP, 솔라 에너제틱 파티클을 맞게 되면은 바로 방사선 상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SEP를 모두 운 좋게 비켜갔고 이 17호 아폴로 17호를 기점으로 이 우주 여행은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태양 방사선은 이렇게 시작이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데 나머지 은하 방사선이나 은하 외부 방사선들은 굉장히 높은 10계부에서 페부 정도의 에너지로 가지고 지구로 오게 됩니다. 물론 양은 소수인데 이것들이 지구 대기에 질소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많은 소립자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하나의 샤워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 샤워들은 이제 지구의 대기층을 통해서 점점 그 농도가 줄어들면서 지구 표면에 왔을 때 1년에 약 0.4mS 정도를 우리를 피폭을 시킵니다. 2차 우주 방사선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높은 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고밀도의 그 우주 방사선을 맞게 되기 때문에 한번 유럽 여행을 간다던가 하면은 약 0.1mS 정도도 피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피폭의 50% 이상은 라돈이고 그 외에 2차 우주 방사선, 그다음에 지표면의 화강암에서 오는 감마선, 그다음에 음식물의 K 베타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의 대서사시는 인간과 상관없이 존재해 왔었죠. 그런데 인간이 이걸 알게 된 것은 과학기술이 정점을 이루는 19세기 이제 말이 됩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인간은 많은 발견을 하는데 전자기파 방사선, 또 전자, 원자 핵, 원자 모형 등을 만들어 알게 됐고 또 중요한 이 X선과 방사능도 인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퀴리 부인이 발견한 이 그 라듐과 폴로늄 등은 상당히 유망했고 또 엑스레이는 이 퀴리 부인이 직접 이런 차를 개조해서 엑스레이를 싣고 다니면서 1차 대전 때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했는데요. 이 퀴리 부인이 발견한 이제 라듐 이것들은 이 케이스를 보면 1923년 이마에 이렇게 종양이 있었던 환자가 얼마 만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기적 같은 라듐 치료가 일어난 거죠. 이때부터 이제 라듐은 이런 봉이라든가 뭐 이렇게 패치라든가 버틀 마스크로 만들어서 치료를 했더니 피부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오용되면서 이렇게 라듐을 음료수처럼 마시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라듐 탕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는 1940년대까지 이 화장품이 라듐이 들어간다든가 치약에 라듐을 넣는다든가 초콜릿에 넣는다든가 뭐 비누 뭐 거의 만병통치처럼 라듐을 쓰게 되는 소위 라디오 매니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1895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런 그 의사들의 피부 질환 혹은 피부암,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이 1936년도에는 독일의 기념비에 169명의 의사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만에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라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망이 생겼고, 또 이 그 미국인 골퍼는 기차에서 떨어진 뒤 이제 이런 라디톨이라는 음료수를 3년 동안 1,400병을 마셔서 이 다발성 암, 뇌종양 등으로 사망했고, 이게 밀봉 후 콘크리트 처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문제는 이 라둠 걸스라는 야광식의 이 눈금을 칠하는, 그러면서 입으로 이렇게 붓을 뾰족하게 하면서 라듐을 복용했던 여자아이들인데, 애들이 뭐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 해당됩니다. 그 중에 이제 1924년까지 약 50명 중 절반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 생겼고, 39년도까지는 거의 50명이 전체가 사망을 했습니다. 뭐 이런 그 흉측한 사진들도 있었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라듐을 더 이상 인체에 피폭하면 안 되도록 측정 기술과 그 라듐의 한계 농도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매니아에서 라디오 포비아로 바뀌게 되는데, 결정적인 게 이제 원자폭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한 축으로 엑스선과 방사능이 발견된 게 이제 한 120년 전인데, 라듐걸 사건이 있었고 의료인 추모비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있어서 한 15만에서 20만 명이 이제 폭탄으로 사망을 했죠. 덕분에 우리는 해방되고 2차 대전이 이제 끝났지만, 그때 이제 피폭 생존자 한 8.7만 명에 대해서 50년간의 추적 조사가 1990년도에 공개가 됩니다. 그 결과는 이제 9만 명 중에 약 1만 명이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원인으로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12% 정도가 사망한 거죠. 그런데 이 1,400명 중에 약 500명 정도, 600명 정도, 약 5 내지 6%가 방사선에 의한 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방사선의 위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이런 재처리 공장 사건을 거쳐서 79년도에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그리고 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 이어서 보헤아니아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도카이무라 공장 사건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의 키스팀 재처리 공장 사고는 아직도 잘 모든 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추정치는 한 200명 정도, 러시아가 아주 후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망했을 거고, 그 나머지 사건들을 보면 거의 사망자 수가 없습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이제 가장 7등급 큰 사고인데, 이게 그 사고를 수습하던 사람이 28명, 이게 급성 방사선 장애로 이제 사망을 하고, 기타 이제 20년 추적 조사 끝에 15명이 암으로 죽었다고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1930년도에 이제 IXRPC라는 국제 X선 라듐 방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작업차 피폭 500ml 시버트를 한계로 정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실험들이 계속 진행되는 시점에 1950년에 이제 ICRP로 이렇게 변환되면서 50ml 시버트라는 기준인데, 이제 최근에 ICRP 60이라는 게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20ml로 낮췄고, 미국은 아직 50ml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에 이 ICRP 91의 이 피폭 선량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이제 급성 장애는
대략 500mSv가 일종의 스레셜드입니다. 이 값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후쿠시마 데이터에 의한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 암 6%암 600명의 데이터로 통해서 만성 장애가 약 100mSv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일종의 이제 만성 장애라면 암인데 이 기준이 100mSv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작업자들은 이제 급성 장애를 당할 가능성도 있고 만성 장애도 있지만 이걸 기준으로 50ml로 정했고 일반인은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만성장애 1%를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그 ICRP의 결정은 사실 그 LNT 모델을 기초로 한 이제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가능한 낮게 내리자. 기준은 100인데 1로 낮추자. 이런 그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낮추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낮췄다 그래서 안전성이 더 보장이 되느냐? 물론 안전장치들은 돈이 더 들어가고 만들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안전은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정신적인 그 태도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이걸 낮추면 낮출수록 사실은 사람들은 공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우를 ICRP가 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을 갑자기 많이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0mSv 되면은 이제 일종의 그 백혈구 적혈구가 감소하지만 뭐 자각 증세는 못 느낍니다. 한 뭐 1000mSv 정도 됐을 때 이제 백내장,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면서 자각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체가 느끼려면 1000mSv 정도는 돼야 되는데 물론 민감한 사람은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시불임 현상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소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단계의 급성 영향은 일시에 많은 양을, 그러니까 수백 혹은 수천 mSv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데, 이런 그 1000mSv 이하의 그 방사선 피폭을 일시에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1000ml에서 2000ml, 3000ml, 5000ml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소화기관에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은 치료가 안 되고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보다 더 많은 선량을 받게 되면은 신경들이 다 끊어져서 인간이 그냥 고깃덩이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계속 받아왔고 적은 양의 방사선은 인류의 일종의 그 호메오시스 현상을 진화시켜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급성 장애를 체르노빌 사고 때 가장 관측을 많이 하게 되는데 초기 이제 1100명의 화재 진화번 중 37명이 34명은 치료를 받았고 여기 보시면 28명이 그중에 5000mSv를 받은 21명 중에 7명이 사망하고 7, 8천을 받으면 거의 전원 사망하죠. 한 3천을 받으면 뭐 한 1, 2%만 사망. 그래서 여기에 이 스레시홀드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건 실험용 쥐 실험에서도 거의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급성 장애는 이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1000mSv, 500ml에 1000mSv 정도 넘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사선 장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폭의 데이터인데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원자폭탄으로 즉각 거의 2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15%는 그 3000mSv 이상을 받아서 사망을 했다고 추정되고 그 숫자는 한 3만 명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숫자보다 생존자들이 중요한데 약 28만 명의 생존자 중에 이제 그 방사선 피폭 기록이 있는 약 9만 명 증을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 평균 피폭량은 약 160mg 그레이 정도가 됩니다. 미리 그레이도 미리 시버트처럼 피폭량을 나타냅니다. 그들 중에서 한 9만 명 중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이제 요 정도 10,000명, 백혈병 이 정도.
그런데 이 같은 숫자의 일본의 이제 방사선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도시의 대조군을 보면은 9,000명과 200명으로서 요 차이가 바로 방사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한 480명과 100명 해서 약 600명 정도가 어, 나타납니다. 이게 평균은 160이지만 그 그래프는 100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을 치고, 100mm 이하를 받은 6만 명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은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여기 데이터는 증가한 걸로 보이지만 오차가 90과 13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체르노빌의 이제 피해를 예측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체르노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8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 20년 후에 15명이 이제 갑상선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갑상선 암이 한 10만 명의 아이들이 이제 우유를 먹었는데, 그들 중에 6천 명이 5년 후부터 갑상선 암이 생겼고, 이 지역이 요드 결핍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6천 명이 거의 다 치료가 됐으나 15명은 기타 이제 합병증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망을 2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망자 수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거죠. 그리고 이제 유전적 영향도 거의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낙태를 한 게 체르노빌 사고의 이제 영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0mSv 이상이 되면은 기울기가 이제 0.5% per 100mSv로 추가 바람이 나타납니다. 기본 바람 조건 더하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레셜드가 있다. 하나는 아니다. 네가티브의 호메오시스 현상을 일으킨다. 하나는 LNT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LNT 모델은 초파리 실험 등에서 잘 나타나는 모델입니다. 예,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2004년까지 20만 명이 사망했다. 녹색당도 6만 명이, 심지어는 체르노빌 포럼에서도 한 4천 명이 방사선으로 암에 걸려서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WHO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한 4, 5천 명이 암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당시 그 분별로 피폭량을 보면은 이게 작업자가 3년간 53만 명이 100mSv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LNT 모델로 추정하면 한 3천 명 정도가 암에 걸릴 수 있다고 나타나는 거죠. 근데 53만 명 중에 기본적으로 20%가 암에 걸린다면 10만 명이고, 그 중에 한 3%가 방사선 암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평균값이 117mSv이기 때문에 17mSv 올라간 이쪽 아래쪽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약 600만 명이 그 지역에 삽니다. 낙진 지역에. 그들은 CT 한 번 찍을 정도의 9mSv를 받았는데, 이걸 LNT 모델을 이 9mSv까지 적용하면은 이 역시 한 3천 명 정도가 암에 걸리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LNT 모델을 적용하면은, 근데 유럽 전체에다 적용하면은 유럽 전체가 받은 평균 체르노빌 피해 선량은 0.3mSv로 자연 선량보다 훨씬 낮은데 10분의 1인데, 이걸로 계산하면 7만 5천 명이 암에 걸리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값도 LNT 모델은 이렇게 적용하면 큰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ICRP에서는 LNT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사고의 희생자 수를 예측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LNT 모델 자체는 보수적인 알나라 개념의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차폐 시설 같은 걸 안전 시설을 만들 때 사용해야지 피해 평가에 쓰지 말라는 건데, 굳이 이제 이런 피해를 예측해보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인 거죠. 그러면 진짜로 작은 방사선도 위험할까요? 우리가 반수치사량이라는 게 있어서 커피를 110잔 마시면 2명 중에 1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커피 10,000잔을 100명이 100잔씩 나눠 마시면 50명이 실제 사망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커피 10,000잔을 10,000명이 마시면
한 명도 사망하지 않죠. 그렇지만 L&T 모델에 의하면 50명이 사망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계산을 하면 매일 1억 명이 커피를 마시면 매일 50만 명이 커피 때문에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체는 미생물과는 달리 이 타겟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암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이런 1차 모델이 아닌 2차, 3차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모델이 더 맞는 거죠. 그리고 세포는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하면서 이 복구 메커니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DNA가 이중나선으로 된 것도 바로 복구 메커니즘 때문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비활성화 DNA 때문에 DNA가 끊어진다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구 효소들이 있어서 이걸 다 복제를 해냅니다. 그 과정을 좀 더 보면은 우선 방사선에 의해서 DNA가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유전자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뒤바뀌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복구 유전자가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복구 유전자가 치료를 못 해야 되니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염색체, 이제 세포 분열 시 염색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돌연변이로 변했다가 악성세포군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세포나 대식세포가 이 세포를 잡아먹는데 이 면역세포나 대식세포가 기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장벽이고, 이것들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제 그 원종양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가 하나는 작동을 하고 하나는 작동하지 않아야만 이게 커지면서 암과 기형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이제 체세포 같으면은 이제 기형이고, 대하세포나 생세포는 기형이고, 체세포는 암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한 번 더 보면은 이런 종양 억제 유전자는 우리 13번 그 염색체에 들어있는 RB 유전자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게 이 유전자가 죽어야만 종양이 억제가 안 되고 이제 고속 성장하죠. 이런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세포 단위라든가 혹은 세포 군 단위에서도 불능화가 일어나야 세포 증식이 일어납니다. 또 종양 유전자가 이것들이 켜져서 그 암을 만드는 일이 있어야만 암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엉코진 유전자들이 이 세포 그룹 단계에서 활성화되죠. 그리고 대식 세포나 복구 유전자들이 또 기능이 안 해야 되니까 다단계의 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싱글 리니어 non-threshold 모델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때 이런 기형아들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미 전 세계에는 수많은 기형 동물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또 많은 자연스러운 이런 기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아이인데 발이 8개 이렇게 나온 아이고, 가장 많은 기억이 이게 입천정 관리증입니다. 약 1000가지 기형 질환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100명당 5.5명의 아이들이 이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에 의한 기형은 아직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자연암과 자연기형에 비해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의 인체 영향은 여태까지 많은 사건 속에서도 극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언론과 또 정부 정책 위반자들, 또 반핵 단체들을 통해서 원자력 자체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사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방사선도 종류가 알파, 베타, 감마 굉장히 많고요. 방사선을 내는 세기도 큐리, 베크렐, 방사선의 종류, 그리고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 단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방사선을 우리가 받았을 때 시버트, 그레이, 렌트겐, 라드, 램이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피폭 선량을, 정말 많은 단위가 있죠. 또 선량지라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레인이라는 단위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션 인덱스의 첫 글자고 방사선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직관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고, 등가 선량 혹은 유효 선량 아직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영양과 만성 영양, 캔서입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방사선 암 치료의 경험을 통해서 인체는 한 달 정도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월 선량값을 기준으로 미리시버트나 등가 선량이나 여선량 미리시버트를 사용을 하되, 이걸 저선량과 고선량으로 나눠서 지진의 진도처럼 진도 3, 진도 5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죠. 그것처럼 방사선도 미리시버트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레인 3, 뭐 레인이라면 안 써도 3, 5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선량이 1미리시버트 이하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리니어 스케일을 그대로 쓰자. 그러니까 약간 반칙 같지만 저선량과 고선량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저선량은 미리시버트만 떼버리면 레인이 되고, 고선량은 이게 1미리시버트면 1, 10미리시버트면 2, 100미리시버트면 3, 1000미리시버트 우리가 급성 영향이 나타나는 그러면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1미리시버트는 1인 거죠. 10미리시버트는 2인데 이게 CT 한번 찍으면 레인 2가 됩니다. 그리고 100미리시버트부터 이제 그 만성 바람 효과가 조금씩 증가할 수 있지만 인체 건강 효과 즉각적인 그런 효과는 없죠. 100미리시버트, 500미리시버트까지도 거의 없습니다. 레인 3.7까지 없고요. 4.0이 돼도 뭐 그게 사망할 리는 이제 제로의 %고, 두통, 메스꺼움, 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소화기성 질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시버트가 되면 한 5%까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4.5고요. 10시버트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사망을 하죠. 이게 5.0입니다. 그래서 1부터 5.0, 물론 그 위도 이제 존재할 수는 있는데 인간의 경우는 즉사하는 거죠. 전신조사식. 그렇지만 암 치료할 때는 국소 피폭 선량 경우만 따지면, 이건 이제 등가 선량 개념으로 따지면 50시버트 정도 암 치료 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양라면 스프에 방사선 멸균을 한다든가 감자나 뭐 토마토 멸균 할 때는 거의 1000시버트까지 쏩니다. 그래도 인체가 먹어도 아무 이상은 없지만 이 식품은 7.0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1, 2, 3, 4, 5 이래서 이제 여기 노란 구간이 주의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은 주의를 하고 3.0 이하는 전혀 신경 쓰지 말자. 전체 영향이 없다. 그 이하는 분수나 소수로 혹은 지수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 K4에서 1년 내는 양은 0.3mS이기 때문에 10분의 3, 0.3이라고 그냥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0.1, 흉부 X는 한번 찍거나 유럽 항공 한번 타면 0.1, 그리고 바나나 한 개 먹거나 커피 한 잔 먹으면 0.1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10,000분의 1.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시에 다 방류했다면 일본인들이 밟는 선량은 바나나 8개, 9개, 10개 정도 먹는 양인 거예요. 일본인들이. 별 문제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일본이 연간 22테라베크렐 방류를 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이 1년 동안 비폭되는 양은 10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리시버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숫자만 존재하지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가 무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이 레인이라는 게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많이 퍼뜨려서 모든 게 방사선의 언론에 보도될 때는 미리시버트 와 처음에는 레인을 함께 쓰겠죠. 그러다가 이제 미리시버트 안 쓰고 지진처럼 1, 2, 3, 4, 5, 6 여기 5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떤 영향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해봤고, 이걸 가지고 한 1000명에게 서베이를 했더니 한 75%에서 80%는 도움이 좀 된다. 그리고 한 15% 정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